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장기 숙박 레지던스 개념으로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 한때 분양 경쟁률이 수천 대 1인 곳도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은 후 유예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용도 변경이 됐을까요? 자세한 내용 경제시사 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6명이 최근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만 받고 모두 풀려나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건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모든 게 변화하는 시대.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아침엔 상쾌한 수영. 아,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역을 한 번에. 트리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다운이 여름에 옷이 땀에 젖으면 땀 냄새를 의식하게 되죠. 뉴 다운이 시트러스 앤 버베나. 시트러스로 땀 냄새를 날리고 샤워한 듯한 상쾌한 맛. 땀에 젖어도 향기만 오래. 다운이. 언제까지 사진 찍고 심사받는 마일리지 할인을 받을 것인가? 귀찮게. 캐로센 데이터로 똑똑하게. 주행 데이터 측정으로 번거로운 환급 없이 탄 만큼만.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2021년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단속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유예기간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주자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용도 변경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홍보도 많았는데 왜 불법이 된 걸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등장한 배경과 그 문제점을 경제시사 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과 다를 게 없는 모습. 그런데 이 집에 사는 게 문제가 됐다고요. 살고 있는데 나가란 얘기잖아요. 이 집에서 못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떡하냐. 잘 살던 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부인과 같이 쓰고 있는 이제 제 그릇 안방.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쓰고 있는 이제 가장 핵심 공간이 되겠죠. 주방입니다. 주방. 일반적인 아파트랑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니라고요. 이 집에 살게 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부동산 광풍이 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살려고 해도 살 집이 없었고 또 기존의 가격이 한 2배로 올랐고요. 또 하나는 분양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을 수도 없었고 제일로 이름이 생소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있더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이 집. 대체 어떤 개념일까? 숙박시설인데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숙박시설과의 차이점은 취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관광 수요도 많고 장단기 이제 출장 수요도 많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필요로 해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형태로 추진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당시 행정기관들이 이견이 없다고 결론지어서 생겨난 건데요. 하지만
허술한 논의로 결정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죠.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를 허용했고 국토부는 주택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대출 규제나 전매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 된 생활형 숙박시설. 시설이 주거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는 물론 분양 당시에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돼 거주지로 인식된 거죠. 전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주택의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네. 제도적인 틀이 갖는 부분들보다 시장의 어떤 그 논리가 더 앞서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그 틈새 시장을 찾게 되는 상품들이 만들어졌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5년 만에 5.6배가 증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상품이 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마곡에서 6,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실거주 목적의 수요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죠. 결국 2021년 국토교통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용도 변경하려면 건축법상으로 이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고 이제 주택처럼 쓰고 있었으니까 불법 용도 변경이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단속하겠다,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발표 이후 예전부터 거주하던 실거주자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 집을 만약에 판다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럼 이게 팔려 어딜 가든지 대출 받아야 가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 아니니까 주택으로 대출도 안 됩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주위에 호텔이 그렇게 많아요. 모텔도 많고요. 그 걔네들이 한 65실 돌려요. 그런데도 적자랍니다. 전부 호텔로 돌린다 생각하면 1000세대를, 1020세대를. 옆에 또 1000세대 짓고 또 총 3000세대가 생활 숙박시설. 여기 라스베가스입니까? 3000세대가 숙박시설을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국토교통부는 용도 변경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용도를 변경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입주 예정자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려면 신청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변경해야 돼, 주차장도 변경해야 돼, 그리고 복도 폭도 맞아야 돼, 높이도 맞아야 돼. 이거 자체가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신청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볼 때 오피스텔 조금 더 그러니까 기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건축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주차장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용도 변경이 어려운 이유로 지목됐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만 확보하면 되는데 오피스텔은 최소 1가구당 한 대거든요. 57제곱미터당 1대가 확보돼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요. 한 300대 정도? 추가 면적 확보나 공사 비용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 특수하게 지금 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 모든 이제 규제에 불구하고 해주겠다 하면은 또 주차 같은 게 해결이 안 되면은 주차 대란이 벌어지거든요.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도 그 교통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부는 나름대로 2년이라는 시간을 줬고 오피스텔을 바꿔라는 대안을 찾아줬어요.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지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따져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노력 없이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2개월 후부터 매년 공시지가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요. 이 마곡은 1억 5천 정도 될 거고요. 저희랑 평촌은 아마 1년에 7, 8천씩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고 1억 2천까지. 이 사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은 지자체에서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근데 안 해주는 이유는 다른 민원인들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국토부는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니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뭐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부처별로 다 의견 주에는 했던 사항인데, 뭐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신규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어서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 엄청나게 예상되는 혼란, 민원, 또 법률적인 분쟁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10월 14일 지나서 하지 말고 사전에 이제는 지자체와 입주민들과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될 시간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1년 서울특별시의 한 주택. 오늘 왜 이래? 엄습해오는 불길한 느낌. 계세요? 쓰러진 채 미동이 없는 중년 여성. 호흡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봐요. 목이 졸려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해자 목에 남은 멍자국을 볼 때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였는데, 하지만 그 어디서도 범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유일한 단서는 바로 절단된 현관문 잠금 장치로 범인이 공구로 잘라낸 듯했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로 추정되는 상황.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최초 신고한 남성은 피해자와 무슨 관계인 걸까? 피해자 아드님 되십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그럼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하시고 8년 동안 같이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8년간 한 지붕 아래 살아온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 배우자. 비록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금슬이 무척 좋았다는데요. 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마침내 갈라설 것을 결심했지만 오랜 이혼 소송으로 심신이 지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폭언을 일삼던 전처와 이혼한 사실혼 관계 배우자. 저마다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소개를 주선했던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리에 나섰던 두 사람. 저마다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중에 마침내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반려자를 찾았다는 생각에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렵게 다시 용기를 냈다는 두 사람. 제가 평생 동안 옆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제 마음 받아주세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괜찮아요?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요. 한 집에서 알콩달콩 살면 그게 부부죠. 비록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없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왔다는 두 사람. 긴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온 듯 했는데요. 예,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이 회사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 둘이 같이 해낸 거야. 나도 당신 없었으면 못했어. 동거 이후 창업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회사가 연간 수십억 대 매출을 올리며 점차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은인 같은 분이었어요. 여기가 네 자리야. 앞으로 잘 부탁해.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누구 아들인데 당연히 잘해야지. 번번이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아들을 고용해 일자리까지 만들어준 피해자. 그런데 왔어요. 야, 너 그 여자 회사 들어갔다며? 신경 꺼. 누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야, 지 애비랑 새살림 차린 여자 회사에 들어간 녀석이 어디 자존심이란 게 있겠니? 다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아버지가 이 집을 떠나셨는지 나도 똑똑히 알 것 같아요. 피해자의 회사에 취직했다는 사실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누나와 어머니. 아들은 끝내 집을 나가 독립했는데요. 서로를 버팀목 삼아 행복한 인생 제2막을 꿈꿔왔던 두 사람에게 닥쳐온 비극. 목숨을 앗아간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사랑하던 남성을 떠나보낸 뒤 깊은 시리에 빠져있던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들었는데요.
여기를 어디라고 와? 당신이야말로 생판 남이 왜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데? 8년간 함께 산 내 남편이야. 혼인신고 안 해서 법적으로 아무 사이 아니잖아. 재산 상속자는 당신이 아니고 나랑 내 동생이야. 뭐? 그렇게 알아요. 피해자의 사업 기여도가 월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까닭에 상속인 지위를 받지 못해서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에게 유산 상속권이 인정된 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헌법 소원까지 청구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까지 해봤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배제는 합헌이고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다툴 여지가 없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에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이혼처럼 재산 분할의 법리가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률혼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유서를 남겼다고요?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야,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서야? 아니야.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 남편의 가까운 친구로부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미 유서를 작성해 놨다는 말을 듣게 돼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를 남편의 유서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유서를 찾아 헤매던 중 살해된 피해자. 미심쩍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신고 기록을 조회한 경찰은 얼마 전 피해자가 누군가 사무실에 몰래 들어왔다는 불법 침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인물,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딸이었습니다. 딸이 불법 침입까지 강맹하며 찾았던 것은 다름 아닌 유서. 네가 왜 여기 있어? 우리 아빠 여기서 어딨어? 어딨냐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딸이 범인일까? 의구심이 점차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복원 결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전처와 딸에게 의미심장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이 드러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 여자 아빠 유서 찾은 거 아니야? 네 아빠는 어떻게 죽어서까지 사람 속을 뒤집어 놓냐?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볼 때 마침내 감춰져 있었던 유서를 찾은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얘 너 지금 어디가? 이대로 재산 뺏길 거야? 유서를 찾아낸 게 분명하다며 격분해서 집을 박차고 나왔다는 딸.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의 알리바이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드러난 모든 정황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딸을 범인으로 가리켰습니다. 피해자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신고를 당한 기록이 있고 사건 발생 추정 시간 직전에는 집을 나선 뒤에 행방이 묘연하네요. 아빠 유서를 찾으러 사무실에 들어간 건 인정해요. 그치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후에 그 여자 본 적도 없다고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주변인 탐문을 이어간 경찰은 의미심장한 증언을 하나 듣게 됩니다. 피해자가 찾아다녔던 건 현 남편의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현 남편이 벼랑간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게 의심스러워서 그 배후에 전처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 청부 범행임을 직감한 피해자.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자신의 짐작이 맞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제대로 숨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약속했던 잔금이나 마저 보내주시죠. 네. 정체 모를 누군가 뺑소니로 가장한 청부 사례를 의뢰했음이 드러난 상황. 피해자가 의심한 건 전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심엔 근거가 있었습니다. 전처는 사고 발생 전 유산 상속권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별 다른 유언이나 유서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 상속권자인 자식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전 남편이 유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게 된다면 자식들이 유일한 상속권자임을 인지했던 전처. 피해자가 남편의 유서를 발견한 것 같자 재산을 빼앗길까 봐 살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유서가 있었다면 진작에 나왔겠죠. 보나마나 겁주려던 허풍이었던 거예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지만 대조 검증할 방법 따위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채 미제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범인이 현관문 잠금 장치를 공구로 절단했다는 사실을 예의주시한 경찰. 곧 절단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자택을 면밀하게 압수수색한 끝에 절단기를 찾았지만 범행 도구인지 불분명했던 상황. 문제 용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위해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범인이 무단 침입을 할 때 현관문 스트라이크 등을 끊어내기 위해 절단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단면에 남은 줄무늬 흔적을 현미경을 통해 확대하면 각 공구마다 서로 다른 패턴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어떤 공구를 통해 절단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절단된 현관문 잠금 장치 스트라이커의 단면에 남은 줄무늬 흔적을 감식해 절단기의 날 부위와 대조 분석한 결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소견이 도출됩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인물이 범인이었음이 드러난 상황. 피해자 집 현관문 잠금 장치를 절단한 공구가 당신 집에서 발견된 공구라는 국가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도 혐의 부인하실 거예요? 수십억 원이 내게 되게 생겼는데 푼돈에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조만간 유서 하나 쓰려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다시피 아빠랑 지금 살고 있는 저 여자 법적 부부 사이가 아니잖아. 이 회사 저 사람 혼자 키우거나 다름없어. 뭔 일 생기면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참극의 원인은 다름 아닌 비뚤어진 무력이었습니다. 절대 꼬리 잡히시면 안 됩니다. 대포 촬영으로 작업해 주시고 일 끝나면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계세요. 아버지가 유서를 작성하기 전 불법 심부름센터에 뺑소니를 가장한 치밀한 청부 사료를 의뢰했던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버지 사례를 의뢰할 수가 있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게 엄마랑 누나가 시켜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너 내가 경찰서에 고발하기 전에 당장 가서 자수해. 알았어? 피해자의 끈질긴 추적으로 범죄의 꼬리가 밟힌 범인은 치부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피해자가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마침내 청부 범행임을 눈치채자 결국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살해하고 만 겁니다. 사건 당일 너 정말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 왜 들쑤시고 다니면서 화를 자초해? 천륜으로 이어진 아버지는 물론이고 다정하게 대해줬던 피해자의 목숨까지 철저히 그 값을 매겼던 비정한 범인. 끊어진 천륜이 곧 포승줄이 됐습니다. 최근 초등생 2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모두 풀려나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공탁을 했고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합당한 처벌이었을까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얘들은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이에요. 그 판사가 의제강간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판결을 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초등생 딸에게 생긴 믿을 수 없는 일, 아버지는 울분을 토합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 아이한테 제가 용돈을 그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근데 옷도 좀 사갖고 오고 장난감도 갖고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돈이 어디서 나냐니까 친구한테 8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친구가 뭐하는 친구인데 너한테 8만 원을 주냐. 이게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이 핸드폰을 몰래 한번 봤어요. 자, SNS 메시지를 통해 만나게 됐다는 가해자들. 돈을 주겠다며 자신들의 주거지 혹은 차량, 무인 모텔 등지로 두 아동을 유인했습니다. 심지어 만 12살인 초등생인 것을 인지하고도 이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성매매를 했구나.
가해자들이 대상을 물색한 곳은 바로 SNS였습니다. 피해 아동 중 한 명이 용돈 벌 방법을 찾기 위해 SNS에 글을 올렸고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한 겁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아동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밝혀진 가해자들은 성인 6명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뭐 공무원도 있고 사범대학 학생, 회사원, 자영업, 일반 평범한 시민들 뭐 그런 인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인데. 그들의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그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고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초등학생을 상대로 그랬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라는 거지 그게 할 말입니까? 의제 강간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의 가해자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제 강간죄란 혹여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도록 처벌을 하는 법을 말합니다. 자,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에서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재판 결과 가해자들 중 5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 선고만을 받고 모두 풀려나게 된 것. 왜 이렇게 끝난 거죠? 자,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아직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아이예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자, 이번 판결 과연 합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 죄명은 뭐냐면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이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의사를 표시하건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를 전제로 깔고 가는 법 조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소를 되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동의를 했으니까 괜찮다는 일단 법조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이에 담당 판사에게 직접 양형 이유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판결은 그 판사님의 거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판결에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자,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지나치게 약한 처벌이라며 규탄 집회까지 나섰는데요. 이 SNS에서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와 어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권력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초등학생과의 성매매라는 게 가능키나 할지 우리는 이런 것을 성착취라고 부르고 있고 성범죄라고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명명하고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피해 아동. 아이 상태는 지금 좀 어떤가요? 지금 우울증이 심하고 분노 조절 장애, 자해, 심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입원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 심지어 가해자들 중 3명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3일 전에 퇴실을 했는데 나를 좀 발령 같은 거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자, 검찰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 항소는 이미 했습니다. 항소도 했고 양형부당으로 항소 이유서도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자, 이들이 이렇게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서 못하니까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선고 전날에 공탁을 걸었어요. 다음날이 선고인데. 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피해 회복을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버렸던 건데요. 최근에 이제 특히 성범죄에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선고일 직전에 피해자 앞으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이제 공탁을 해버리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해서 이제 선처를 받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아동에게 1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공탁을 했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원치도 않는데 판사가 그걸 대체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공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네요.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이 결과적으로 감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공탁으로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 사례. 과거부터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이런 법들이 되게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이유가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형량에서 이렇게 작아져 버린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법을 만들고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더라도 결국은 단호한 어떤 법의 정신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일치기만으로도 여름 더위를 식혀줄 이곳. 저 여기 너무 시원하고 더웠는데 약간 피서 분위기 나고 물고기도 많고 너무 좋아요. 바로 가평 용추 계곡인데요. 대중교통만으로도 떠날 수 있는 여행지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경춘선을 타고 가평역에 내리면 되는데요. 이후 가평역 건너편에 있는 시내버스를 탄 뒤 약 30분 후면 시원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량리역 기준으로 약 2시간 만에 대중교통비만 들여 도착한 용추계곡. 하차 후 약 100m만 걸어도 보이는 계곡. 이곳이 바로 물놀이하기에 최적인 곳인데요. 8월 말까지 공식적인 개방이고 8시부터 5시까지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자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아유,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해 보이죠? 좋네요. 오랜만에 휴가 와가지고 그래서 간만에 좀 시원하게 좀 즐기고 있다 보니까 많이 또 높은 것 같아요. 연인산 도립공원이 3년 전 재정비하며 계곡물 또한 더욱 청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천연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기분이 어떤가요? 어이구야. 그래서 여기 너무 재밌고 깨끗하고 저희가 오늘 계곡이 2일차인데 여기 정말 물도 깨끗하고 물고기도 잘 보이고 어린 애도 너무 잘 놀고 정말 아주 최고입니다. 가평 용추계곡은 원래 물이 맑기로 유명하죠.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이곳에 입수하면 바로 더위를 떨칠 수 있습니다. 시원할 것 같아요, 진짜. 물놀이 포인트는 다리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양쪽이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왼쪽은 잠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 2m 30이요? 수심이 깊다 보니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분증 적으니까 빌려주시더라고요. 신분증만 있으면 쉼터 임시주차장에서 대여가 가능하니까 착용 후에 안전하게 즐기면 더 좋겠죠? 다리 오른편은 비교적 수심이 낮은데요. 이곳의 매력은 수영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흐르는 물줄기에 몸을 맡기며 물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여기는 또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놀러 가고 오늘 또 놀러 왔어요. 그렇게 좋으세요? 좋네요. 맨날 일만 하다가 이렇게 숲속에 와서 계곡에 와서 노니까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신림동. 아, 서울이요? 안양에서 안양에서요? 저희 인천에서 왔어요. 2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주차일 텐데요. 어휴, 여기 주차장 벌써 만차네, 만차. 쉼터 주차장은 오전부터 만차. 성수기 때는 8시면 만차가 돼요. 저희 주차장이 저 밑에 사무실 옆으로 주차장이 크게 있고 중간에 또 저기 무성암 주차장이 있고 용추 쉼터 주차장 외에도 안내소 주차장과 무성암 임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 2곡부터 3곡 일부까지만 물놀이 가능 구역인데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물놀이를 즐겨야겠죠. 여기 핫플레이스. 장소가 다 좋아서. 어디 가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취사 및 야영 금지니까 조리된 음식을 챙겨오는 것도 하나의 팁. 이게 뭐예요? 뱃속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할머니께서 하셨어요. 만들어 오셨구나. 할머니 엄청 잘하세요. 너무 맛있겠어요.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나이 80대에서 처음 왔어요. 용추계곡의 또 하나의 장점.
빽빽한 잣나무들 덕에 그늘이 많다는 건데요. 물놀이를 하지 않고 그늘에만 있어도 시원합니다. 도심 생활에서 이렇게 직접 자연과 접하고 그 속에서 또 나름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니까 9곳의 계곡 포인트가 있어 취향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요. 상류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2곡을 지나 3곡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에어컨 바람과 맞먹는 자연 바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바로 냉풍골. 시원할까? 시원한 바람이 분다는데. 우와. 바람이 오네. 와. 골짜기를 신기하네.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물줄기까지 만나니까 더욱 시원하고 강하게 부는데요. 아, 시원하다. 우와. 계곡물도 냉기를 품고 있습니다. 아, 저 물하고는 완전 틀려. 저 물하고 진짜 틀려. 그렇다면 실제 온도는 어떨까요? 달궈졌던 온도계 몇 분 지나지 않아 약 3도나 내려갑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상류의 계곡이 제격입니다. 연인산 트레킹 중 발을 담그거나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쉬어가기도 좋은 곳인데요. 어머니와 아들. 아, 그래요? 2달 전에 혼자 이제 왔다가 다녀갔거든요. 혼자 2달 전에. 그때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물도 맑고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고 해서 부모님이랑 한번 모시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 좀만 더 올라가면 좋은 장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예, 그럼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쩍인 카메라. 용추 계곡뿐 아니라 트레킹으로도 유명한 연인산. 냉풍골에서 약 30분 걷다 보면 나오는 7곡 청풍협인데요. 푸른숲이 계곡과 맞닿아 있어 정말 아름답죠? 연인산에서 가장 사진이 잘 나오는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죽여. 오, 대박. 사진으로 얼굴 도장을 찍었다면 발도장을 꼭 찍어야 할 곳으로 가볼까요? 어디죠? 자, 이쪽인데 이쪽 새길이 있네. 야, 여기 아늑하네 혼자. 하하. 여기서 와, 너무 좋은데?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의 계곡입니다. 근사안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사색하기 좋은 곳입니다. 커피에 자연 두 스푼. 시원한 바람과 물소리와 어우러지는 아이스 커피맛. 여느 고급 커피와 비교가 안 됩니다. 준비 없이 바로 떠날 수 있는 가평 용추 계곡. 여름이 끝나기 전 지금 당장 떠나보면 어떨까요? 연예인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올해도 무더위를 확 날려줄 워터밤 축제가 곳곳에서 열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열리는 화려한 축제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름을 맞아 국내 곳곳에서 워터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워터밤은 음악과 물이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의 페스티벌로 물놀이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여름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죠. 엄청 인기죠. 일본에서도 선미, 현아, 슈퍼주니어, 마마무, 샤이니, 카라 등 수많은 K-팝 스타들이 초청돼 무대를 꾸몄는데요. 그런데 나고야에서 열린 워터밤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슈퍼주니어 DNA의 무대 중 한 관객이 객석으로 내려온 동해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데요. 당황한 동해가 손으로 막았지만 다시 한번 손을 뻗어 영상을 만지려고 합니다. 촬영한 팬은 분명히 동해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도 본인의 동의 없이 몸을 만지는 행위는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면서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 DJ 소다가 일본에서 참석한 공연에서 일부 관객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DJ 소다는 자신의 SNS에 속수무책으로 성추행을 당해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며 10년간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일본 공연 주최 측에서 이는 명백한 성범죄이며 해당 관객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공연 중 성추행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져 왔습니다. CL은 지난해 한 대학 축제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 관객이 무대로 난입해 CL을 껴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CL이 유연하게 대처했지만 관객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아무 제재가 없어 주최 측은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요. 결국 학교 측은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배우 박서준 씨는 영화 홍보차 무대 인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온 여성이 강제로 끌어안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경호원이 달려와 이를 제지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크레용팝의 멤버였던 초아도 한 지방 행사에서 갑자기 무대에 난입한 관객이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소속사 측은 매니저가 신속하게 대처해 우려할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신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미나는 과거 군부대 위문 공연 중 성추행을 당했지만 당시에는 고소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니까요. 해외 스타들도 공연 중 성추행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비욘세는 공연 중 자신을 관객석으로 끌어내리려는 관객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후 무대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진 관객에게 다가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고소나 법적 처벌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공연 특성상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연예인 당사자나 소속사 측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세한 떨림까지 정밀하게 지켜보고 숙면으로 인도합니다. AI 핫텐루 슬립 드림. 저 몰라요? 우리 여행 갈 때도 결혼식 갈 때도 이 머리도 내가 해줬잖아요. 당신은 이미 글램팜을 만난 적 있다. 미용실에선 원래 글램팜 써요. 글램팜 집에서도 봐요.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꺼지면 편안함도 꺼지니까. 지금 바로 몽제로 허리 업. 척추 라인을 따라 탄탄하게 받쳐주어 허리가 편안한 매트리스. 몽제 딥슬립 매트리스. 마니아층의 사랑을 받던 전기 스릴러 영화 오펜하이머가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12번째 장편 영화로 현재 국내 개봉 하루 만에 관객 55만 명을 넘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There's a chance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Chances are near zero. 이 영화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렸던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All America's industrial might and scientific innovation connected here.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천재 과학자의 핵개발 프로젝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Oppenheimer's story is as big and dramatic a story as I know of. And so I wanted to put it on the biggest screens possible. 최초의 흑백 IMAX 카메라 촬영과 CGI 효과 없이 구현된 완성도 등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유수의 해외 매체들로부터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You could watch this movie 10 times and get something different because it's just so rich and dense. I remember when I read the script, I said, if this is realized, anything like it reads, it's going to be bananas. And turns out, from the first 30 seconds, you're just like, whoa. 한국 개봉에 앞서 북미에서 먼저 공개한 오펜하이머는 화제의 중심에 올랐는데요. 온라인에선 바벤하이머 열풍이 일었습니다. 바비랑. 네, 미국 개봉 당시 바비와 동시 개봉한 것과 관련해 두 영화를 합성한 다양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티셔츠와 모자 등 굿즈까지 제작돼 판매됐습니다. 반대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만큼 일본에서는 원폭 피해를 희화화한다는 비판 논란도 있었는데요. 네. 일본 온라인상에선 노바벤하이머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개봉한 오펜하이머는 일본에서는 아직 개봉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캐스팅 리스트가 공개됐을 당시 백인들만 출연한다며 일부 네티즌들이 인종차별이라며 비난한 건데요. 하지만 이 논란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종교적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영화 속 배드신에서 오펜하이머가 연인에게 힌두교 성전의 한 대목을 낭독하는 장면 때문입니다. 인도의 일부 정치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특정 장면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오펜하이머 보이콧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오펜하이머는 개봉 17일 만에 월드와이드 수익이 5억 5,294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하나로 약 8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로써 인터스텔라, 다크나이트 라이즈 등 제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역대 최고 흥행 영화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스릴러 열풍을 이어갈 영화들이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에거서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입니다. 이거 기대돼요. Somebody is dead. No one shall leave this place until I know who did it. 은퇴 후 베니스에 살던 명탐정 에르큘 포아로가 영혼들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모임에 참석한 뒤 갑작스레 발생한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리하는 이야기입니다. It was a very clever plot.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양자경이 죽은 영혼을 부르는 심령술사로 등장해 연기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잠도 관객들이 찾아옵니다. 오빠. 누가 들어왔어? 신혼생활 중 부인 수진이 남편 현수의 수면 중 이상 행동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5월에 열린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아 개봉 전부터 작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태권도 3대경에 빠진 두 아이. 6개월 전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둘째 아르텐. 가족들 앞에서 실력을 뽐내느라 바쁜데요. В Украине он не ходил на тэквондо. Ну, хотели, но мы не отдавали его в Украине. 1년 전 세 자녀와 함께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고려인 부부. Это в Херсоне, это взорвалось вот эти боеприпасы. 집 인근까지 폭격이 이어지는 긴박한 순간들. 이들은 매일 지하실에 숨어야 했습니다. Очень страшно, ты не знаешь, что делать просто. Ты стоишь, и ты не можешь ни бежать, ничего. Ты просто стоишь. Либо лучше стоять на месте.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은 1년 6개월간 이어지면서 약 10,000명에 이르는 민간인 희생자를 만들었는데요. Понял, чтобы война закончилась на стране. Наша Украина победила, и мы все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Наших детей сейчас будущего там нету,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Камись война. 사업을 하며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부부. 한인교회의 도움으로 7일 만에 한국에 피난을 올 수 있었다는데요. 드디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 식구의 생계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아빠가 퇴근을 한 건데요. Конечно, да. Фамилия Ким же. Украина, Руслан. 오늘 저녁 메뉴는 고향에서 자주 먹던 고기국수인 베슈바르마르크입니다. 늘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는 5가족. 이 순간만큼은 전쟁의 아픔도 있고 서로에게 행복을 나눠주는데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들을 위해 늘 노력하는 부부. Но когда война закончится, мы обратно поедем в Украину. Но мы усердно трудим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брать деньги, заработать что-то и уехать обратно. 네, 어서 오세요. Чуть больше полгода назад. Да и так интересно. Заново скажите мне. 오리. 그새 한글 실력도 늘었습니다. Ну, чуть-чуть сложно. Читать мне чуть-чуть сложно. Но я чуть-чуть умею читать по-корейски. 이 가족과 같이 전국에 퍼져 있는 피난민 수는 약 4만 명. 그들을 위해 한 공기업과 민간단체가 힘을 모았는데요.
이게 대체 다 뭐죠?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들에게 나눠드릴 생필품. 오늘은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생활용품은 물론 식재료도 나누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이들을 위한 쿠킹 클래스와 페이스 페인팅 놀이도 마련했고요. 여기에 당연 아르템과 니티카 형제도 고사리 손을 앞으로도 움직여봅니다. 우크라이나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및 광주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오우카 댐 폭발로 많은 지역이 수몰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한 공기업이 수자원 시설 복구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Просто прогуляться по своему городу. Я думаю, чтобы они были счастливы, чтобы я могла им позволить все, что они хотят.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피곤한 아침에도 무더운 오후에도 저는 커피 대신 링티를 마십니다. 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링거가 아닙니다. 간편하게 마시는 겁니다. 링티. 아이 낳으면 어른 된다고 누가 그래요? 저도 아빠가 처음인데요. 그걸 자기가 왜 먹어? 칼 타고 와가지고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다 했어. 애긴 왜 혼자 잠깐만. 살 안 찝히게 조심해. 알겠어. 나 수색대 출신이야. 그게 뭔데? 잠깐 잠든 거지 내가. 와, 뭐 하는 거야? 뭘 언제 감았어? 아 시원해. 근데 뭐 둘보다는 셋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낳고 싶기도 하고. 오늘 밤에 일찍 재워. 왜? 나 오늘 점심에 장어 먹었어. KCC 건설 스위첸.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덥겠는데요. 전국이 30도 이상 오르고 또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뇌는 열을 받으면 이 중추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판단력이 떨어지고요. 또 더위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건데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